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로봇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소형 컴퓨터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가열되는 로봇 산업 경쟁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희롱 코가 로보틱스 대표 최성환 RM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5년은 마치 로봇의 해인 것처럼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불붙었는데 이게 인공지능 개발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서 인간을 닮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경쟁, 로봇 개발로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실제 로봇 지금 산업에 뛰어들고 들었죠. 코가 로보틱스의 서희롱 대표님. 우리가 말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동성하고 조작성을 갖추고 있고요. 네. 특히 이동을 이제 걷는 거죠. 워킹이라고 하는 걷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을 닮아서 몸집이 약간 진하다 그러니까 쉘로우하다고 그럴까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죠. 날씬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인프라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로봇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평한 그런 플로어가 아니더라도 예. 울퉁불퉁하더라도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거. 건축 현장이라든지 그래서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을 하려면 AI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체 능력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그런 AI하고 예. 또 하나는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또 작업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 그 요즘에 생성 AI로 대변되는 네. 그런 이제 챗GPT 같은 LLM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의 지능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생성 AI는 네. 기존에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챗봇 같은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예. 얘는 그 다음번 예측해야 되는 정보가 기하학적 정보입니다. 내가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야지.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예측하는 정보가 네. 단어입니다. 예. 또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네.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이 비전하고 합해져 가지고 소위 이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그 AI가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소위 화소입니다. 픽셀이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그건 한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랭귀지는 1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게 3차원적인 정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네. 한 단계 높은 인간을 닮았다고 그래서 휴머노이드인데 이 작업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작업 환경이 어느 한 작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를 로봇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된다니까 거의 이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로봇은 신체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기계니까. 머리가 이제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그런 로봇을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로봇 개발.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된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네. 지금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볼 수가 옵티머스. 있겠고요.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그 기종이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에 있는 페퍼라는 그런 로봇이 지금 시장에 공개가 돼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로봇들은 대부분 이제 제조 공정 라인 안에서 이 제조의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고
그리고 물류를 자동화하는 쪽에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를 네. 실제 조금 쓰이고는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희롱 대표님 지금 이제 세 가지 회사를 얘기해 줬네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아틀라스, 그다음에 페퍼, 네, 소프트 로보틱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소프트뱅크의 일본의 페퍼. 이 세 가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수준, 이미 좀 실제 쓰이고 있다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우선 뭐 페퍼는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사실은 이제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바퀴로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 아틀라스나 아니면은 예. 그 옵티머스. 옵티머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테슬라가 하는 이제 옵티머스가 네. 사실은 작년 10월쯤에 10월 중순경에 굉장히 큰 쇼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 7, 8대가 나와가지고서 바텐더가 뭐 이렇게 따라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조종을 했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물론 AI가 뭐 들어갔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믿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아마 들어가서 그런 그 사람을 대응해서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예, 보스턴 다이너믹스 아틀라스는 신체 그 균형 감각이라든지 운동 능력의 지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단 지금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생성 AI 예. 그런 이제 피지컬 AI를 투입한 거로는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봇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내용이 바뀌어도 네. 그 바뀐 내용을 이해를 해서 다음에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러니까 물리를 이해하는 AI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를 이해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군요. 지금 옵티머스, 테슬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소프트뱅크 페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 개발을 좀 앞서간 회사는 어디죠?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연구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실제로 뭐 시연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작업 능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좀 뭐 어려운 수준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소희롱 대표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기술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의 모태는 그 2015년인가에 했던 그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끼리 어떤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무너졌을 때 오염됐을 그때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그 잔해를 치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준호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1등을 한 것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을 네. 조금 널리 알렸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정부도 그렇고 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위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위주로 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군요.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인수한 후 한번 좀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상당히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한번 공개됐잖아요. 그래도 몸이 흔들릴 때 딱 무게중심 잡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 테슬라 지금 전기 자율주행차 회사라고 하지만 뭐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이런 로봇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게 되면서 예.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 로봇들이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도 뭐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거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침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음식점만 가더라도 네. 서빙 로봇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그 서빙 로봇들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찾아가는 루트들이 네. 그 테이블마다 어떤 뭐 칩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그런 레일이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서빙 로봇들에도 소프트웨어가 바뀌게 되게 되면 이 비전 인식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자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어떤 손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와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그 로봇이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제품들을 이제 뭐 홍보를 해야지 더 이게 잘 팔릴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 관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빙 로봇이 갑자기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IQ가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들이 되게 되면 우리 실생활과 되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그 청소 로봇들들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많죠. 네. 그 청소 로봇들의 이제 다음 버전이 뭐 카메라를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그 연동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집안에 우리가 뭐 누가 왔다 갔었는지 뭐 택배가 왔는지 벨소리가 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청소 로봇이 알아서 이제 비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실생활과 상당히 연관돼 있는 그 로봇 시장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로봇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시장이 우리 바로 미래가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실제 제가 그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약간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예. 현재 지금 서빙 로봇이 코가 로보틱스도 지금 서빙 로봇 예,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빙 예. 로봇이 지금 그 자율주행을 위한 AI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보조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지금 필요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뭐 예, 그래서 그 서빙 로봇도 충분한 지금 AI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 고도화를 한다면 예. 서빙 로봇이 그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음성 대화를 통해서 음성으로 예, 받고 그다음에 그 요구하신 그런 음식에 대한 어떤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더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가 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뭐 사람도 인식하고 하는 것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를 출시한다. 이게 무슨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가요?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의 그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GPU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 아이템을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밟아나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이제 확장이 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찾아봤었던 게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었었고 그게 이제 바이오 니모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시장에 많이 작년에 알려지게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슨 토로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플랫폼을 그 본인들이 이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그 어떤 계획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을 이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당장에 이제 그 생성형 AI를 그냥 그 서비스 로봇들에 심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슨 토르를
그 로봇에 탑재했었을 때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동작의 그런 생성형 AI가 탑재가 된다든지 예.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엔비디아의 정책들이 이런 뭐 데이터 센터, 바이오, 로봇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저는 네, 저 서영훈 로봇에 대표님. 국한해서 조금 엔비디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로봇의 앞으로 수요를 엔비디아는 아마 수천만 대 이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수요를. 그러니까 로봇을 뭐랑 똑같이 보냐면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자동차 자동차. 수요 전체가 로봇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아, 하나는 엔비디아 그렇게 생각하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수요가.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그렇죠. AI 회사고요. 예.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로봇이 그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다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난다면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칩은 곧 자기네들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OS라고 하는 예. 안드로이드 OS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구글 거지만 전 세계의 스마트폰 OS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AI가 아마 OS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도 공급해야 되고 예. 또 AI 칩도 칩도 자기들이 공급해야 되는 공급하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던 토르는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GPU에 자기네들 말로는 뭐 10배에서 50배까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게 어나운스 되자마자 입도 선매를 해서 지금 그 공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르가요. 이 컴퓨터 지금 아직 출시도 되기 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챗GPT를 로봇에 올려야 되는데 예. 로봇에 올리려면 너무 연산량을 크게 하니까 큰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걸 막는 방법이 클라우드입니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것들을 큰 바깥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도와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대, 2000만 대, 1억 대가 나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나 계산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폭증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걱정이 그러니까 되는데도. 결국은 로봇은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능을. 그러니까 그 칩도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면서 예. 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로봇 안에서 스스로.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휴대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듯이 로봇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마 그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AI보다 로봇에 들어가는 AI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마 올인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폰 칩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자기 칩이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GPU를 굉장히 뭐 H100, 뭐 A100 해서 많이 팔지만 네. 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지금 벌써.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뛰어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 확 높여가지고 자회사로 편입하니까 주가가 뭐 급등했습니다. 이 뉴스가 작년 말에 전해졌거든요. 사나흘 사이에 뭐 거의 40~50%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도 협의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편입해서 최대주로 올라선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다들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나오는 그 PC들이 사이즈가 이제 요만한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컵만 이렇게 조그맣게? 네. 그러니까 소형 PC라고 해서 이제 그 셋톱박스만한 그런 PC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PC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집마다 이제 그런 서비스 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미래로 생각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제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작업들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봇 시장의 주요 생산 기지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원래는 이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제 그 로봇 청소기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런 로봇이나 어떤 제조업이든지 간에 고품질의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이 지금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줘야 되는 나라가 필요한 거고 그런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합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의 그런 그 제조업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아, 생산 기지로서. 네, 두산이라든지 네. L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자체적인 그런 생산 라인들을 자회사들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라인을 그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그 어떤 뭐 과정에 있는 그런 인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오르면서 또 관심이 갔던 게 로봇 뭐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사실 연말에 그 사업 재편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 회사 재무 구조를 보니까 뭐 영업 적자가 두산 로보틱스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여러 뭐 상장되어 있는 로봇 회사가 아직은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자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전에 AI하고 지금 AI가 많이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AI의 급속도로 발전돼 있고 또 아까 뭐 엔비디아의 토르처럼 칩들이 제공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로봇의 성능이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4대 원칙이 싸고 네. 그러니까 취퍼라고 하는 거죠. 취퍼, 베터. 싸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 좋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faster. 그 전보다 더 빠르고. 빨라야 되고. 예. 그다음에 safer.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되는 이런 이제 네 가지 원칙을 가진 어떤 로봇을 만들거나 그런 걸 그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거기에 맞는 것들 하는 데는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좀 적자지만 앞으로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 세계적인 경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실망스러운 어떤 수치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기존의 그 이런 그 신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초기에 예를 들어서 IT가 그렇게 곽광을 받지 않을 때는 다 초기에 다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약간 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앞으로 로봇도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그냥 국익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게 매출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적자가 많은데 우리 지금 로봇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보니까 뭐 로봇 테마주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게 상장사가 40개가 넘던데 저희가 잠깐 얘기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외에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로봇 회사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기지. 이제 출발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일단은 뇌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미국 시장이 거의 이제 미국 업체들, 이스라엘 업체들이 많이들 이제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가장 이제 좀 필요한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이 관절에 해당하는 그런 감속기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일본의 괜찮은 그런 그 기술력 좋은 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팔다리를 잘 만들고 잘 조립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인간에 좀 함께 일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라인에서, 제조 라인에서. 그 사람의 뭐 형체 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절들을 네. 가지고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물류 쪽에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이제 힘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작용해주는 예. 그런 로봇들이 많이 이제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네. 회사들 조금 주목했어요? 일단은 지금 인탑스라는 회사가 인탑스? 그 인탑스라는 회사가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그 있는 그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 베어 로보틱스의 그 외주 제작을 하면서 지금 서빙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제로 생산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외주 제작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추가적인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뭐 분명히 기회가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뭐 그 인탑스라든지 뭐 이렌시스 이런 회사들이 에브리봇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외주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네. 생각이 네.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하드웨어 부품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테슬라가 지금 성공한 이유가 제조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건지 네.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왜냐하면 그거 뭐 소프트웨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몇만 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돈을 받고 있는 거고 예. 로봇도 똑같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겁니다. 소프트웨어 자동차처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이디어의 싸움이고 예. 창의성의 싸움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저 로봇 쪽뿐만이 아니라 AI이신 분들도 예.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우리 기술력.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그래서 로보틱스. 예.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정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로봇에. 작고 그다음에 성능이 안 떨어지게 better, safer, 그다음에 뭐 이런 faster라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만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짧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하는데 짧게 한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아까 5년 내 10년으로 우리 최 대표님 보시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실제로 쓰일 때. 짧게요. 그러니까 상용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로봇을 어디다 쓰느냐입니다. 아,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도와준다는 정도라면 전 빨리 올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물론 이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떤 서비스를 타겟으로 해서 휴먼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로봇 산업 관련 구도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일원 코가 로보틱스 대표 최성환 아름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